안녕하세요. 자, 오늘 1월달, 3월달 강의 첫 번째 시작 시간입니다. 일반사회 경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강의 목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사회 경론에 뭐 주요 쟁점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고 국내에서 그 일반사회 경론은 아마 제가 잘 알지 않을까. 대학을 통틀어서도. 예. 왜냐하면 계속 시험 준비를 했었고, 뭐 여기에서 학위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교육학도.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 되는지, 뭐 심지어는 외국 원서까지 봤으니까, 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일반사회 경론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항상 질문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약간 소개가 잘못된 것들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기출 문제도 그렇게 반영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일반사회 경론 책, 예, 이걸 참고로 하시고, 어떤 교재는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모균환 선생 표절이라고 책을 못 내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제 책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라서. 그러니까 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참고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한 선생님 책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놨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거의 시험에서 한 90에서 95% 커버를 할 겁니다. 단권화가 다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1월달, 3월달은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걸 이제 계속 실수들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1, 3월달은 여러 번 읽고 회독수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빠르게 읽고 빠르게 정리하고 눈에 자꾸 익히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4월달부터 내가 계획한 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을 말씀을 좀 드리면, 설날 주간은 일단 빠집니다. 설날 주간은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2주차 일정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1, 3월달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평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꾸만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올해 시험에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다 소문이 돌면 자꾸만 그때 그 책이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올해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제3세대 인권 있죠. 제3세대 인권 같은 경우 제가 국제법 강의할 때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교과 경론하는 사람들이 국제법 파트에서 문제를 시험 문제 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이 파트 외에는 문제 낼 게 없다. 그런데 이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 사이에, 수험생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통합사회 책을 봐야 되겠다. 통합사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교재에도 있었던 건데 본인들이 정작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일반사회경론, 정치학, 법학, 그 다음 경제학 이 네 가지 과목들은 제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한 90에서 95% 정도를 제가 고려해서 단권화를 한 거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10%에서 5%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반에 그 해에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책을 넓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과목당 책이 여러 권이잖아요. 그러면 단권화 책도 있고 또 여러 책도 있고 이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했던 이유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거냐면 학생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필요한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예,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사회과 경론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새롭게 출제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기존에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고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가 문제냐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교육학도 그렇고 교과 경론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였던 2022 개정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편제에 보면 융합과목이라고 새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과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교육학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온라인 학습의 조건이 이제 교육학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학생들한테 마지막 이제 한 몇 장의 페이퍼를 가지고 교육학이 이런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하라고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온라인 학습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쓴 거는 딴 게 아니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든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하게 되면 주제가 잡혀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옛날에 기출 문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맥락에서 개정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선별하는 거지 옛날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학과 교과 경론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분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 경론 출제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 역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향이 뭐냐면 한국 사회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과 역사 파트가 개정 교육 과정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역사는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중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쉬었기 때문에 2024에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신사회과, 그 다음에 진보주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요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신사회과 나올 차례라고 했는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본질 파트인데 사회과 본질 파트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어떤 해에는 사회과 본질이 기입형으로 나오고 어떤 해에는 사회과 본질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흐름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작년에 어쨌든 출제자도 바뀌고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뀌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과 본질은 이번에 서술형이 나올 차례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술형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목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고차 사고력이 중심입니다. 고차 사고력인데 이 고차 사고력이 뭐냐 바로 역량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회과 목표에서는 고차 사고력, 역량에 주목을 하시고 거기에서 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매번 나오는데 이게 교육과정 구성 원리 이 첫 번째 파트가 매년 출제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 기입형으로 나오는 게 교육과정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조직 형태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 교과 중심 교육과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꼭 기입형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은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되는데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을 일단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파트에 나와 있는 주제는 다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수업 모형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탐구학습 모형 중요하고요. 의사결정 수업 모형과 협동학습 모형은 좀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있으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강조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의 편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평가를 중시하는 교수학습이 강조되죠. 이걸 백워드 설계라고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럼 이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사회과 평가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요즘에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냥 교육학의 이제 주제나 문제들이 대부분 다 보면 교수 역량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교수 역량을 중심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학생들이 자꾸만 저한테 물어와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방향성은 이렇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벌써 그렇게 교육학을 제가 지도한 지가 몇 년 됐네요, 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파트를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오늘 진도를 나간 다음에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뭐 요령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학도 그랬지만 기출문제를 이번 올해는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많이 다루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접근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사회경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사회경론의 첫 번째는 사회과의 개념하고 특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서하면서 뭐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교육의 개념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회과 교육의 대상이 누구죠? 대상은 일단 학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 학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민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을 키워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민과 관련된 시민성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 시민성의 논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민주시민성 하나만 강조됐는데 지금은 민주시민성,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이 강조되면서 다문화 시민성, 그 다음에 이제 생태주의, 환경 문제, 이것 때문에 생태 시민성,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국면에서 나타난 시민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중 시민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이게 이제 바로 목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교육과정 구성하려면 방금 했잖아, 다양한 사회과학이 필요합니다.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제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융복합화 현상이죠. 이게 이제 교육학에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융복합화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측면, 이 측면이 전제돼야 되고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인데 교육철학을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시겠죠. 교육철학 공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 실존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학생과 삶이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학생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낸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는 어떤 접근이냐면 바로 인문주의적 접근이에요. 이런 이제 실존주의 접근이 인문주의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부터 시작되는 인문주의 교육 철학이었던 접근하고 맞닿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뭘 얻어내야 되냐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뽑아내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사회과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회과 교육은 그러면 이제 이 사회과 교육은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실천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과 교육은 당연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천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육학 공부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건 교육과정을 공부를 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체계적 교육과정, 체제적 교육과정, 아니면 실제적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범주를 내는데 문제는 그걸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20세기 초반이 되면 보비트를 비롯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행정학으로 따지면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그 OPD라고 하는 매뉴얼 시스템이 등장해요.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그걸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실천과 실행을 위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매뉴얼 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걸 체제적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타일러의 체제교육과정이죠.
그런데 탄력 체제 교육 과정은 학교 현실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자치적이고 독립적이라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교육 과정은 타일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워커라는 사람이 실제로 교육 과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맥락도 없이 개념이 돼 있으니까 이걸 자꾸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워커가 이야기했던 실제적 교육과정보다는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적 교육과정이 훨씬 더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해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해라. 그리고 평가 방향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과 교육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수학 교육이든 국어 교육이든 영어 교육이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는 워커가 이야기했던 실제적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체제 교육과정이에요.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이거죠. 사회과의 목표는 뭘까? 사회과의 내용은 뭘까?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구성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은 어떻게 될까? 평가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조직 원리가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도 조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일반 회사에도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시청에도 조직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조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져야 됩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행정학 공부해 보셨잖아요. 행정학 공부하실 때 여기 조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평, 수직, 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짤 때 조직할 때 이렇게 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학년부터 해가지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까지 쭉 구성되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수직적으로 짜는 요 형태, 이걸 지금 현재 사회학에서는 사회 계층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시퀀스라고. 그래서 이 시퀀스 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계열성, 계속성 이런 것도 구성하고요. 이 수평적으로 어떻게 짤 거냐, 학년별로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할 거냐, 이걸 우리가 논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스코프의 가장 대표적인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통합적 교육, 통합성 이야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내용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의 어떤 내용들의 방향에서 제일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뭐냐면 인간관하고 지식관입니다. 교육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각각의 교육 철학이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교육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대로 그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행동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냐?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주체성,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은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맞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교육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옵니까? 자기 주도적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간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관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관은 이제 상대주의적 지식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다음에 석사나 박사과정 밟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모든 제가 들었던 그 선배 교수님들의 강의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말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적 지식관이잖아요. 그리고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구성주의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말 뜻은 뭐냐? 주관과 객관을 연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인 것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협동학습 효과 사실 검증해보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 협동학습 효과 무조건 나온다 했거든요. 지금 현장에 계셔보니까 지금 표정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왜? 협동학습 효과가 별로 없어. 옛날에는 있다고 했거든. 근데 객관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주관이 모여서 객관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주의적 지식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상호작용과 협력이 중요한 것처럼.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사회과 교육의 개념 특성,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사회과의 의미는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과에 이번에 보면 사회과의 시민성 및 역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 5번째 줄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의사결정력인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판적 사고력, 이 중에서 의사결정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게 됐고 이게 이제 교수 역량에도 들어갑니다. 교수 역량에도. 그래서 2차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이런 점을 잘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영역 및 내용 구성은 아까 이야기했죠. 사회과학, 인문학,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에 기능, 개념, 정의 이런 거 다 뺀다. 그래서 사회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이게 바로 사회과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딴 게 아니고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딴 거 아니고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절적이고 분절적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까?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려면 사회과의 성격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하나의 특정 자료만 가지고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좀 얘기했죠. 융복합. 하이브리드도 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융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교육하려면 당연히 섞어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혼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이제 이거는 바로 그 부분이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제일 불만은 뭐였어요 혹시? 그렇죠. 취업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취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제 가끔씩 교수들은 이제 이 생각이 좀 반대되는 생각하는 교수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취업은 니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아카데미컬이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서로 대립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줄타기 해야 돼요. 아카데미컬한데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안 한 거지. 아카데미컬 하면서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하고 학문적인 어떤 내 지식을 쌓는 공부를 자꾸 분리시키는 습관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두 개 다 잘하면 됩니다. 왜 안 돼?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교육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교육의 외재적 목적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 교육이 외재적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신의 어떤 성장과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옆에다 하나 메모를 하실 거는 신사회과를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교육이 사회과학 중심이 되었던 건 신사회과라는 이 현상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사회과학이 사회과 교육의 중심이다. 그럼 사회과 교육과 사회과학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거잖아요.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이제 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바, 이걸 한번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사회과학 교육하고 바로 이제 사회과 교육.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다릅니다. 사회과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그렇죠? 시민이 아니고. 이쪽은 예를 들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든다면 변호사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 교육은 목표가 그게 아니죠. 뭡니까? 시민이죠, 시민. 그래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함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과연 뭘까? 그 이야기인데, 전문가가 되면 이걸 통해서 뭘 하죠? 예측을 합니다. 문제 해결, 여기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목적이 뭐죠? 사회 문제를 적응하는 문제, 시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쪽, 이쪽이 훨씬 더 가깝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천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갭이 생기냐면, 교과서가 쉬워야 된다는 이야기 자꾸 해요. 그건 저는 근데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브루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할 수 있다. 방법이 달라야 된다. 아마 지금 이제 기간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건데, 교과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내용도 많고, 인권과 기본권도 구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자신들이 아는 거,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용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방법을 쉽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게 브루너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진짜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예. 그래서 교과서가 쉬워야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쉬워야 됩니다.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사회과 교육의 구조가 이제 도출됩니다. 사회과 교육의 구조는 첫 번째, 목표. 바로 시민적 자질이다. 한번 적어 볼까요? 밑에. 첫 번째, 민주시민성, 다중시민성, 생태시민성, 디지털시민성, 다문화시민성. 이게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시민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교대에 있다가 아마 지금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는데, 은지용 박사가 옛날에 이제 썼던 연구 자료에 제시해 놓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주시민성, 다중시민성, 생태시민성, 디지털시민성, 다문화시민성.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건 다중시민성. 자, 이와 같은 시민성은 결국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교육과정은 두 가지 구성되는 거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사회적 요구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조직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 조직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환경확대법, 나선 교육과정 원리, 통합성 원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환경확대법 밑에다가는 시퀀스라 적으시고요. 나선 교육과정 원리는 시퀀스 플러스 스코프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스코프입니다. 다시 환경확대법은 시퀀스, 나선 교육과정 원리는 시퀀스 플러스 스코프, 통합성의 원리는 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과 학습 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표시해 놨습니다. 개념 학습 모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이고요. 일반화 수업 모형은 4년, 3, 4년 주기로 나옵니다. 탐구 수업 모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탐구 수업 모형은 왜 중요하냐면 사회과 역사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본질하고도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탐구 수업은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학습 모형, 논쟁 문제 수업 모형, 협동학습 모형. 수업 기법은 뭐가 있느냐? 이건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교수 기법의 대표적인 강의죠. 그 다음에 발문, 토의, 토론,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밑에다 하나 적어 두실 거는 수업 기법이 평가로서 활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평가이기도 합니다. 수행평가 방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수행평가 방안으로 됩니다. 아까 수행평가 방안이 되는 이유, 백워드 설계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워드 설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평가가 곧 교수학습입니다. 평가가 곧 교수학습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수업을 한다. 역할놀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된다는 게 백워드 설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평가로 활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번 봅시다. 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적 평가를 우리가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 바로 질적 평가, 양적 평가의 조화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구체적인 방안이 수행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평가라고 하는 지향이 나타납니다. 과정 평가는 어떤 평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과정의 평가 지향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철학 내지는 평가 신념 이런 의미가 바로 과정 평가예요. 그리고 또 과정 평가는 오해를 하시는데 과정 평가는 과정과 결과를 다 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수행 평가도 수행과 수행 결과물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행 평가와 형성 평가예요. 그래서 과정 평가 밑에다가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바로 수행 평가와 형성 평가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부담 없이 그냥 빨리빨리 읽어보시면 되겠다.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질문 없으세요? 예. 자,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대충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면 역사를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구분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20세기 전 19세기 말 이래 됩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19세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점이 1920년대부터 해서 1940년대 중반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50년대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로 쭉 넘어가서 지금까지 쭉 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20세기 전은 미국의 근대화 시기입니다. 미국의 근대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40년은 미국 근대화가 심화되었던 시점이에요. 1950년, 60년대인데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소위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개념을 등장하고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기 산업사회를 간 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죠. 그런데 후기 산업사회로 이제 이양했던 시점은 1970년대 이 시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전 세계에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심화되었던 시기 자체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훨씬 더 커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역사적 변화의 주요 사건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미국 근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회 규범이 바뀌고 새로운 사회로 바뀌니까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1920년대, 40년대는 근대화가 심화되는데 각종 사회적 문제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특히 이제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 근대화 심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특히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후기 산업사회의 어떤 변화들, 이런 때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났던 주요 개념들이 바로 뭐냐면 고차 사고력 같은 개념이 이때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대가 되면 세계화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사회가 되냐면 미국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돼요. 범죄도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야기되는 게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화 운동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자, 1880년대, 1919년대 전통주의 사회과의 탄생, 진보주의 등장 이래 돼 있는데 이 전통주의가 나중에는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 미국의 교육학교도 이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는 대부분 뭘 강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진보주의는 뭘 강조하죠?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요 기본이 틀을 가지고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통주의는 나중에 보수주의로 간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뭐냐? 전통교육까지 극복을 위한 필요성 대도인데 바로 미국 사회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근대화가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각종 발생하는 문제가 남북전쟁, 그 다음에 이주민의 유입,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인데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교육이 시작된 시점도 사실 이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족들과 시민들을 빼고 교육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주민들 막 들어오고 남북전쟁 발생해가지고 막 갈려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한테 말도 가르치고 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를 짓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접근 방법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요구가 증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교육 개혁 요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는 당연히 공교육이죠. 공교육. 그래서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얘들이 이제 규범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들한테 말도 가르치고 규범도 가르치자.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줄에 하나 체크를 하시면 합니다. 1890년 후반경에 진보주의가 등장을 했고 전통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귀족, 시민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존 두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 얘기인데 진보주의 바로 밑에다 존 두이를 적으시고요. 존 두이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성적 사고, 올해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존 두이는 교육적 진보주의자입니다. 교육적 진보주의. 교육적 진보주의. 여러분이 알고 아까 앞에서 봤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차 사고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반성적 사고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화된 개념들입니다. 하위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성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동일선상에 보시면 안 돼요. 반성 사고를 연구를 해서 쪼개고 해서 반성 사고 안에는 이런 사고가 있다. 비판적 사고. 반성 사고 안에는 이런 사고가 있다. 창의적 사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노력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노력이 바로 3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뭐냐면 시민위원회 조직의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미교육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과 보고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미국 역사협회죠.
우리가 일반 사회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왜 역사협회가 나오냐 그 이야기인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사회가 없었어요. 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과 이러면 미국에서는 이 시대에는 역사가 사회과입니다. 그리고 지리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교육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얘네들 미국 사회에서 꼰대들이거든요. 교육과정이 대중교육에 적합한 교육, 시민교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시민적 자율적 함양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에서 강조되었던 교과 등의 암기, 교사 중심의 엄격한 훈육, 옛날에 귀족이나 시민들을 교육했던 그런 교육들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 영화지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사립학교 교육 그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가 맡은 키팅 교사의 역할이 딱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나머지 이제 그 교사에 이제 반대하는 나머지 교사들은 전부 다 옛날에 지식을 강조하고 암기를 강조하는 그런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거기 섞여져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됐으면 한번 보시면서 보수는 지식, 그 다음에 진보는 경험. 이걸 강조하는 이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전교육과정이 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회과 교육협회 이 안에서 CRSE라고 하는 중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중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보고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반 사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NEA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전미교육협회 사회과위원회에서는 사회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사회과의 목적은 훌륭한 시민 양성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훌륭한 시민성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사회적 효율성의 정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1898년 19세기 말에 누가 등장하죠? 진보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적 효율성은 소위 말해 진보주의와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가 주류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진보주의 영향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실 때는 단절적으로 절대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겹쳐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섞인다는 거죠. 섞인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일반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표시가 나왔죠. 공민. 이 국민이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국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일반 사회입니다. 일반 사회.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 사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사회의 통합 과목.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제문제라고 하는 POD 과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만 모경환 선생님 책이나 이런 데 사회과 교육론이나 자꾸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사회 쪽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이름을 일반 사회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과 교육이라는 이름이 역사나 지리는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역사, 우리는 지리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일반 사회가 사회과 교육이라는 이름을 그럼 우리가 가져갈게. 이러면 그건 안 돼. 사회과 교육이라는 이름은 니들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 그 다음에 일반 사회라는 말이 계속 혼돈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사정이 그런 겁니다. 웃기죠. 자, POD 과목은 결국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 돼 있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세 분과목을 중심으로 역사 및 기타 학문 내용을 융합하여 사회적 이슈와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요약해 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표시해 놓은 게.
아직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재심으로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언젠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모의고사에는 출제는 안 하고 쟁점 정리로 뽑아서 정리를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방법이 모의고사만 진행할 때는 모의고사에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제 눈속임, 낚는 문제를 일단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평가원에서 그거 들고 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제가 따로 이제 쟁점 정리를 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뭐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그래서 커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POD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뺄까 한번 빼볼까 그러면 아마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쟁점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1919년에 창설됩니다. 그냥 진보주의가 존두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사실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진보주의 교육학회에서 보수주의자 찰스 엘리엇을 학회장으로 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보주의가 좀 더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주류가 찰스 엘리엇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면서 드디어 1920년대, 30년대 때 진보주의가 거의 주류로 등장합니다. 일단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회과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실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육적 진보주의. 아까 누구라고 했죠? 존 두이. 그 다음에 사회재건주의. 사회재건주의는 존 두이의 제자였던 러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교재에 제가 표시된 걸 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말로 설명 좀 드리면 20년대 30년대는 어쨌든 진보주의가 교육에서 가장 주류로 등장한 시기고요. 이 진보주의 영향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적 진보주의, 하나는 사회재건주의, 그 다음에 이 진보주의가 통합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통합교육과정 중에서도 중액교육과정. 됐죠? 이 중액교육과정 관련돼서는 뭐 교육학 책을 보니까 약간 이상하긴 하던데 중액교육과정을 어떤 책에서는 보니까 진보주의, 어떤 책에서는 보수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액교육과정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보수주의에 진보주의의 숟가락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걸 그냥 진보주의다, 어떤 분은 보수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역사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쌓인다니까. 예. 자, 전미사회과협회 창설 1921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의 NCSS인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야기하면 교육이 독립되어 있어요. 교육이 독립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뭔가를 교육적인 뭔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민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교육과정 만들 때 이의 제기하는 팀이 어디냐? 바로 NCSS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 뱅크스라는 인물이 학회장을 지냈던 것도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대, 30년대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합시다.